안녕하세요. 네, 올해 2014년도에 네. 3대 스포츠 행사가 있다는 거 아시죠? 아,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2월에는 소치 네. 동계올림픽, 네. 그리고 6월에는 브라질 월드컵, 그리고 9월, 10월에는 인천 아시안 아시안 경기. 게임. 네. 아, 그렇군요. 근데 보통 네. 이렇게 3대로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5대 경기가 있어요. 5대요? 예. 뭐가 소치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이 있고. 저희가 그걸 깜빡했다. 네, 인천 아시안 게임에도 장애인 그렇습니다. 정말 네. 우리가 앞으로 5대 행사가 있다는 얘기를 해야 그렇죠. 되겠어요. 네. 아이, 저희들만 해도 참 장애인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한 관심을 많이 갖고 맞습니다. 배려를 한다고 하면서도 네. 깜빡깜빡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회복의 주인공으로 이분을 모셨습니다. 네. 2014년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장이시자 또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님이신 김성일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어 선택한 공군의 길. 공군 참모총장 시절 시작된 봉사의 인연. 장애인들이 정말 벌리고 있는 그 도전을 우리도 또 한번 배워보고 장애인 체육회 수장이자 인천 장애인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성일 장로의 회복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매력이 넘치셨어요. 뭔가 막 파워맨 네. 같아요.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어쩔 줄 모르겠네요. 빨간 마음. 그래서 제가 오늘 빨간 옷을 입어봤어요.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그런 지금 와 생각하니까 그게 임종 예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죠. 반갑습니다. 아우, 장로님 인상이 아주 서글서글하고 너무 멋져요. 예. 한마디로 쾌남이라고나 할까? 미남이신데 미남이란 표현까지 모자라. 매력이 넘치는 매력이 넘치셨어요. 뭔가 막 파워맨 네. 같아요.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어쩔 줄 모르겠네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네. 더 그 분야에서 멋지게 활약하시는 분들이라서 저는 뵙는 게 더 영광이에요. 몸에 뭐만 보인다고. 아름다운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이 보입니다. 일단은 소개해 우리 주세요. 시청자분들을 네. 위해서 우리 장로님 소개를 제가 하겠습니다. 공군사관학교 20기, 어허. 국방대학원 국제관계과정, 연세대 행정학 석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고려대 경영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까지 수료, 합동참모본부 비서실장에 거쳐서 제29대 공군 참모총장. 와, 정말 이 공군계 최고의 스펙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빨간 옷을 입어봤어요.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빨간 옷을 이렇게 또 상징이 되잖아요. 공군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엘리트 코스를 다 거치신 거 아닙니까? 글쎄 하여튼 멜리트 코스를 남들 보기에는 네. 뭐 그렇게 보고 있지만은 그냥 이건 또 저는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그 직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열심히 수행을 했습니다. 네. 뭐 엄친아가지고 모자라실 것 같아요. 뭐. 엄친남. 엄친남은 또 뭐죠? 에? 엄마 친구의 남편. 그런 말이 어딨어요, 목사님. 말을 맘만 들어주시면.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인생의 제2막이 또 시작이 되는데 장애인 축구 협회장을 2008년에 하셨고요. 대한장애인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또 2014년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작년부터는 대한장애인 체육회장. 네. 이럴 때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요. 안 봐도 비디오네. 그러죠? 팩이 예, 오늘 얘기가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예. 근데 지난 3월에는 이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떻습니까? 아 저는요 그전서부터 베이징이나 네. 광저우나 영국 런던이나 이번 소치까지 다 가봤는데요. 이 장애인 경기에 대한 뭐 국가적인 시합이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관심들이 많았어요. 뭐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는 지원이라 그러지만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그러지만은 네. 이건 뭐랄까 국민들이라 그럴까 관중들의 어떤 그 호응도가 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그냥 열광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장애인 경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사람들 관심이 없어서 경기 자체가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에 한번 이번에 목사님 한번 보세요. 그냥 볼 수 없는 그냥 감동의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소치에 가보니까 이번에는 특별히 그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그렇죠.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경기장. 저는요. 예. 5번을 푸틴을 만났습니다. 운동장에서 경기장에서 네. 5일 동안에 매일 만난 거예요. 그만큼 직접 와서 관전을 하고 그 러시아 선수들을 응원해주고 가장 놀랐던 것은 그 학교를 다 방학을 했어요. 그 그 기간 기간 동안에. 네. 학교. 그래서 학생들 가서 구경하도록 네. 나라의 정책적으로 물론 그런 배려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그 관중들의 호응도가 전 경기장이 꽉 찰 정도로 관중들이 많으니까 선수들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우리 책임지고 정말 약속을 합시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번에 인천 올림픽 때 네. 가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목사님 바포에 계신 우리 노숙자 어르신들 모시고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들도 같이 모시고 하고. 예. 좋습니다. 경기장에서 밥을 풀면 되겠네요. 입장료 없이 내 수리를 하도록 하겠어요. 사실 목사님이 그게 필요하시거든요. 자, 베이징 그 장애인 올림픽 때도 단장을 하셨고 해서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연관 검색어를 2014년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 대회로 정했습니다. 이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다 잘 알지만은 좀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이제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는 우리 아시아 경기대회가 열리고 난 2주 후에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이제 인천 지역 근교에서 이제 실시가 되는데 네. 지금 현재로는 약 한 42개국 6천여 명이 참석해서 23개 종목에서 지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번에 2차 엔트리까지 이제 받았고요. 지금 이제 모든 절차상으로는 잘 진행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참 와서 보시면은 정말 멋진 경기가 될 겁니다. 네. 날씨가 제일 좋을 때 하네요. 10월 18일이면. 제가 지금 포스터를 마스코트 갖고 왔거든요. 네. 얘네 눈에 익숙한데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측에 있는 것은 우리 천연 기념물인 저새입니다. 그 저새를 이제 그 모델로 해가지고 만드는 그 모델인데요. 남녀 저어세요? 예. 그 이제 남자 우측에 있는 애는 드높이, 네, 이쪽에서는 저높이. 드높이, 그 드높이와 저높이로 우리가 이름을 명칭을 부여를 했습니다. 네. 그거고요. 좌측에 있는 저 엠블렘은 물론 성화를 이제 우리가 모티브로 했는데 화합과 열정을 나타내는 거죠. 저 엠블렘은 2013년도 독일에서 있었던 그 레드 다트 디자인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유명한 대회잖아요. 네, 레드 다시 저 디자인상으로서 유명한 상인데 거기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네. 사실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10월이면은. 5개월 딱 남았죠. 네. 예. 준비 과정이 조금 좀 늦어졌다고 네.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사실은 이 우리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는 조금 출발이 뭐라 그럴까 제대로 출발을 못한 조직이었습니다. 보통 국제 경기대회는 전 세계적으로 평균적으로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 전에 조직위가 구성이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인천 아시아 게임도 마찬가지 2009년도에 조직위가 구성됐고, 그리고 평창 같은 경우는 2018인데 7년 전서부터 조직위가 구성돼서 하나씩 준비를 해 나가는데, 그다음 재정상의 문제로 인천시에서 아시아 장애인 경기대회를 할 건가 안 할 건가를 취소할 건가 그런 것도 고민되고 그랬어요. 하다가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2년 전에 이제 인천시에서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저보고 좀 수고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 조직위 멤버가 240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남들이 5년 6년 해야 될 거 지금 2년만 해야 되니까 우리 조직위 멤버들 고생을 많이 하죠. 또 준비하는 세월호 여파 때문에 네. 쉽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한번 좀 홍보라든지 또 부탁할 말씀 여러분 있으면. 일손이 좀 부족할 네.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일소는 저희들이 이 경기를 제대로 치르려고 그러면은 네. 물론 준비도 잘해야 되지만은 이게 일반 경기하고 달라서 장애인 경기대회는 그냥 게임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게 철저하게 달라요. 예를 들면은 버스 같은 경우도 특장 버스가 필요하거든요. 네. 선수들 수송하려고 그러면 네. 저희들 지금 약 한 300대 정도가 필요한데 특장 버스가 전국에 다 수배를 해도 300대가 안 됩니다.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있는 특장 버스는 다 이제 전국에 수배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저상버스, 버스 중에서도 이제 그 휠체어가 탈 수 있는 휠체어가 탈수 저상버스가 있는 있습니다. 그 저상버스들을 동원해가지고 일단 이제 수송을 하도록 하고 버스뿐만 아니죠. 이제 그 뭐 승합차로 이런 경우도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차들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수송 문제,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이 입출입이 좀 편해야 되잖아요. 네. 무슨 턱이 있으면 좀 안 되죠. 어렵고 하니까 그런 부분. 또 가장 큰 거는요. 선수촌이 이제 보통 우리가 새로 짓는 거는 일반인한테 분양하기 위한 아파트로 짓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용 화장실이 아니야, 선수촌이. 그게 안 들어가네요. 좁은 평.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구나. 턱이 있다든지 아니면 휠체어가 들어가기가 네. 곤란하다든지 화장실 조금 적으면은 안에 사이즈가. 들어가서 휠체어가 또 네. 돌아야 되고 뭐 이래야 네.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 아파트를 그렇게 크게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단 며칠만을 아유, 위해서. 그런 게 그래서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그 특히 화장실 문제 같은 경우는 밖에다가 이제 간이 화장실을 설치를 해가지고 네. 이제 그걸 사용하도록 하여튼 뭐 이런 그 준비하는 게 비장애인 경기에 비해서 훨씬 내용이 많죠. 준비해서. 네. 정말 이 방송이 나간 이후에 기적 네. 같은 일들이 계속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렇죠? 네. 도움이 필요한 그 부분에 정말 그 역할을 딱 하실 분들이 딱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이제 두 번째 검색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색어는 뭐 제가 이제 빨간 옷을 입고 왔듯이 빨간 마우라가 되겠습니다. 빨간 마우라 저희 얼마 전에 그 빨간 마우라 노래를 우리 불렀죠. 김준 씨. 네. 네, 이 자리에 모셨었거든요. 그랬었죠. 예. 근데 이제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공군으로 근무하신 게 이제 몇 년 총 어떻게 되신 거죠? 제가 네. 상한학교부터 따지면은 네. 딱 40년간을 근무를 했습니다. 1968년부터 네. 2007년까지. 네. 와, 우리 68년이면 2007 권혁찬 씨 오, 기저귀 차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막 태어났을 때인데 이게 소위 시절입니까? 소위 시절. 장로님, 야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1972년도 소위 시절입니다. 신서인인 줄 알았는데. 자 여기서 시간이 넘치고 넘쳐서 이제 짜잔 하고 갔더니 그래도 좀 이렇게 네, 아버지가 어르신 오셨어요. 중년 되세요. 이때는 언제입니까? 2005년도죠. 2005년도. 네. 2005년도. 그리고 또 제가 뒤에 의미 있는 좀 사진 한 장 더 갖고 왔어요. 요거는 어떤 네. 연세가 있는데 지금 네, 이거는 제가 2006년도 1월 달에 1월 1일 날요. 네. 독도 비행하기 위해서 F-15를 타고서 이제 이륙 직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오, 직접 몰고 갔단 말입니까? 네, 네. 비행기를? 네. 오. 저녁 바로 전까지도 이렇게 비행기를 이때는 좀 쉬셔야 될 나이 아니십니까? 원래? 파이로트를 하셨고 괜찮아요. 지금도 타고 싶은데. 이렇게 비행기 조정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면서요? 좋아요. 네. 저는 그 비행기 타는 게 네. 자동차 타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그래요. 네. 근데 그런 그 공군 사관학교 시험을 부모님 몰래 보셨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은 제가 정말 감사한 거는 제가 1962년도니까 우리 태어나시지 않을 텐데 그때 중3이었는데요. 네. 중3 그 6월 달에 이제 막 열이 나고 해서 이제 병원을 갔었어요. 아프셨어요? 아파가지고 그랬더니 병원에서 처음에는 그냥 감기 같다. 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이렇게 집에 와서 있었는데 그게 낫지를 않고 계속 열이 오르고 하니까 막 제 기억으로 하여튼 뭐 부모님 말씀이죠. 3일째 되는 날 도저히 안 돼서 다시 이제 병원에 가서 낫지를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병원에서 보통 시골이니까 동네 병원도 조그만하잖아요. 그 병원에서 조금 자기네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우니 좀 종합병원 큰 병원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종합병원 옮겼더니 그 병에서 나온 진단이 그 결핵성 뇌망염이었어요. 그거는 지금도 상당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2014년도 올해 지금도 의학으로는 그렇게 완치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병입니다. 뭐 죽거나 아니면 낫더라도 뭐 이렇게 그 장애를 입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병원 입원한 지 13일째 되는 날인가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엑스레이를 찍다가 그냥 팍 쓰러졌대요. 네. 그래서 의사가 끝. 근데 오늘로서 이제 더 이상 어렵다.
그러니 병원에서 그 아들 죽게 할 수는 없지 않냐, 집에 데리고 가서. 그래서 이제 집을 날 데리고 온 모양이에요. 네. 근데 저는 그 정신은 조금 있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내 기억에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드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그런 거를 이제 느꼈는데 지금 와 생각하니까 그게 임종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런 말을 모르지만은 이제 뭐 야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그 길을 들으면서 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나는 이제 뭐 아직 혼미한 상태지만은 근데 그다음 아침에 의사 말대로 안 죽고 이제 아직도 숨이 붙어 있으니까 다시 병원에다 연락해서 아,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었다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다시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다시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입원을 해서 투병 생활을 했죠. 그래서 하여튼 그 상당 6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주 뭐 힘든 과정이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어머님이 하여튼 끊임없이 침대 머리맡에서 기도하신가. 그건 늘 이제 기억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단 퇴원을 했는데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워치하는 거 이 친구가 얘가 이제 어떻게 이제 어떤 장애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그런데 전혀 뭐 이상 없이 저하고 동시에 그 병에 걸렸던 우리 친구 있었는데 그 친구는 결국은 기머거리가 됐어요. 왜냐면 열이 심하면 때문에 아마. 눈기가 다 먼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로 됐는데 저는 이렇게 멀쩡하게 이제 태어났어요. 기적이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내왔는데 예. 그래서 나는 그때 이제 공부를 해서 나도 의사가 되어서 이런 그 난치병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고치는 그런 의사가 되어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사실 이제 공부를 조금 잘했었어요. 자랑 같으면은 고등학교 때. 그런데 좀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 다른 길로 좀 빠졌어요. 네. 다른 길이라는 게 음악에 이게 빠져가지고 공부보다는 음악 감상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공부가 이제 등한시되었죠. 학교에서도 이제 이렇게 조금 공부 제대로 하던 애가 이렇게 이제 딴 길로 새니까 좀 이렇게 걱정들을 했었고.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음악 감상을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어머님이 고등학교 1학년 돌아가셨어요. 네. 어머님이. 아픔이. 사춘기 시절에 얘기하면 어머님이 이제 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거기에 대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러다가 이제 또 의지할 곳이 없고 하니까 또. 조금 이렇게 이제 이렇게 틀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정을 뒀던 게 음악. 예. 하루는 딱 출근하는데 학교 등교를 하는데 게시판에 상한학교 생도 모집이라는 포스터가 붙었어요. 아마 6회 공사 동시에 붙었으면은 또 몰랐을 다른 텐데 데 봤을 공무상학교가 제일 먼저 붙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읽어보고 그래? 그럼 뭐 내 실력이 어느 정도 왜냐면 일반 대학교보다도 일찍 시험을 쳤으니까 네. 그래서 좀 성적 좋은 학생들이 먼저 봤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네. 붙는지 안 붙는지. 그래서 그냥 공무상학교 첫 포스터를 보고 이제 입학 원서를 이제 썼고요. 뭐 그 다음 날 보니까 해군사관학교도 붙었고 육군사관학교도 붙었던데 뭐 이제 한번 했으니까 이제 뭐 그건 관심 없이 이제. 네. 그래가지고 시험을 쳤어요. 그랬더니 학과 시험에 합격했다고 이제 통지서가 왔어요. 합격.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정밀 신체 검사를 하거든요. 이제 공무사관학교는 조종사를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신체 검사가 좀 타 사관학교에 비해서 좀 까다로워요. 그리고 이제 사관학교 와서 이제 정밀 신체 검사를 다 받았죠. 그럼 체력 테스트도 하고. 그리고 가서 기다리라고.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학교 통지서가 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학교 통지서 받고 나니까는 또 일반 대학 시험 치기 위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겠더라. 여기나 가자 앉아. 뭐 조종사가 되겠다 이런 꿈을 가졌다기보다도 그때 이제 우리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 내용을 알았어요. 네. 그 전까지 내 혼자서 다 뭐 처리하고 있었을 테니까. 근데 왜 사관학교를 가느냐. 뭐 조종사가 되겠다는 이런 뭐 거창한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아팠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상당히 지금 남들이 나약하다고 생각할 텐데 내가 한번 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테스트 받기를 테스트를 위해서 한번 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래 뭐 그렇다면 한번 해봐라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최종 합격증을 받고 나니까 그때도 아버님이 야,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느냐. 아닙니다. 이제 가면 군사훈련도 세다 그러는데 그거 한번 가정 받아보면 같으면 사업 공사됐다고 이야 막 경찰 박수하고 그럴 텐데 예. 공부를 잘하니까 아버님의 네. 그 기대가 또 가능성이 많으니까 예, 예. 뭘 하길 원했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되기를 원했죠. 의사. 네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저는 뭐 왜냐면은 사실은 이 자리에서 고백하지만은 대사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합격했는데 뭘 또 시험 친다고 뭐 장로님 저기 공부 못하는 은혜가 거 굉장히 기분이 언짢아지려고. 근데 어허. 그런 일을 겪고 이제 공군에 들어가셨잖아요. 네. 근데 또 한 번에 또 잘 나가시다가 위기가 그 공군참모총장 시절 F-15 추락 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또 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또 직접 체험했다는 얘기 또 어떤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요. 제가 잊어버리질 않는데 2006년 6월 7일입니다. 6월 7일인데 저녁에 이제 보고가 하여튼 제일 기분 나쁜 보고가 뭐냐면요. 보통 그 대면 보고나 비대면 보고는 뭐 약속에서 이제 시간 되면 딱딱 이렇게 보고 들어오는데 불시에 작전 참모가 보고 들어오는 거는 뭔가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일. 그 작전 참모가 탁 들어오길래 아 이것도 뭐 한 건 터졌구나. 그러니까 아이 뭐 총장님 사고 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야? 그래. F-15가 포항 앞바다에서 사라졌습니다. 아, 그래? 근데 그 당시 F-15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비행기가 들어올 때인데 미국 거라 그러면 무조건 반대했던 그 이제 그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봐라, 비행기 사고 난 거는 이건 비행기가 뭔가 잘못된 결함이 있는 비행기다. 근데 그런 비행기를 계속 들여와야 되느냐 어쩌냐. 하여튼 이런 근데 사고가 났는데 이게 참 우리는 그 비행기 잔해가 있으면은 뭐 산에 추락을 했다든지 잔해가 있으면은 그걸 수거물을 다 해서 분석을 하면은 원인이 뭐라는 게 나오죠. 거의 나와요. 네. 왜냐하면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다 하면은 근데 이건 뭐 포항 앞바다 바닷속에 들어갔으니까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결국은 뭐 우리가 분석할 수 없으니까 원인 추정으로 이렇게 나와요. 추정 원인으로 뭐 이럴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정말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나가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드리는 거고 나오는데 문득 야 그거 한번 건져보지 하는 그런 생각이 네. 딱 들더라고요.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 같은 경우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쭉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가 추락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그 포항 동북쪽 거기가 수심이 400m예요. 400m. 수심 400m. 이건 뭐 지금 그래도 하여튼 뭐 우리가 레다나 이런 걸 다 동원해서 이제 사고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 비행 그 경로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서 그래도 바다 한가운데 어디 가서 그 포인트를 잡겠어요. 그럼 대충 이렇게 이제 네. 아, 이 정도에 추락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바운다리를 정해놓고 수색을 했더니 우리나라에 수심 400m까지 쌍거리 어선을 할 수 있는 배가 딱 두 척이 있어요, 한국에. 한 척은 이제 수리 중이고 한 척이 이제 가능해요. 한바다 호인데. 그래서 그 수색을 했더니 하루 빌리는데 1억이에요. 1억. 이 뭐 어디 떨어졌다고 하는 확신도 없고 1억을 투입해서 이거 매일 하루에 1억이라니 이게 참 고민도 되는데. 잘못하면 또 예산 낭비되는 얘기도. 그래도 이거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국방 장관을 찾아갔죠. 장관님한테 가서 이렇게 하니 이제 비행기를 좀 찾아야 되겠으니 예산을 좀 지원해달라 그랬더니 장관님 공군총장 돌았나? 어디 가서 뭘 찾는다니 바다 한가운데서. 한 저 믿고 원인을 분석해내 찾아내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하도 내가 강하게 얘기하니까 장관님이 나를 가만히 어이가 없다는 듯 가만히 쳐다보더니 오케이 총장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와서 이제 투입을 시켰죠. 그럼 뭐 하루에 배가 얼마나 다니면서 바닥을 굽겠습니까? 하루가 지나도 없고 이틀이 지나도 없고 그냥 일주일 지나도 뭐 전혀 뭐 올라오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야, 벌써 7억 까먹었네. 8억 까먹었네. 하여튼 그 과정을 진짜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뭐 내 개인의 그거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공군의 앞으로 주력기인 F-15가 왜 사고가 났는지 원인을 밝혀내야 후속 사업이 진행이 되고 공군이 존재해 나갈 텐데 뭔가 건덕지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진짜 하나님한테 그냥 떼쓰다시피 이제 이렇게 했죠. 아, 근데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품들이. 물론 다 부서졌지만은. 그래가지고 결국 한 23일 만에 우리가 건져 올린 부품을 가지고 미국 팀하고 우리 팀하고 전문가들이 붙어서 이것 가지고 원인 분석이 가능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23일 만에 이제 그 수색 작업을 중단하고 건져 올린 부품을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분석한 결과 뭐 속도계니 자세계니 이런 것들이 다 나와가지고 충격 그 바다에 들어가 충돌할 때 어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다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걸 봤더니 결국은 비행기 성능이 너무 좋고 하다 보니까 급기동하다가 조종사가 의식을 상실한 것 같아요. TV 보니까 파일럿 훈련할 때 기절하고 막 기절하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제 우리 살들이 흘러내리고 막 뭐 그러잖아요. 이렇게 처지고 이러죠. 네. 이 오바지 때문에 이 친구가 순간적으로 의식을 상실하고 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추락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언론에다가 공개를 하고 이제 했는데 네. 그러고 나니까 미국 공군 참모총장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원인 분석한 걸 자기들 이제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기종이 사고가 나면은 이 기종이 왜 사고가 났을까 하는 원인 분석을 다 공유를 하거든요. 뭐 부품이 결함이 있으면 뭐 또 다시 또 그걸 바꾼다든지 하는 건데 공군총장이 그 자기 미국 공군총장이 그 보고를 받고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 찾을 생각을 했느냐 그 수심 깊은 데서 그리고 어떻게 부품을 건질 거라고 확신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묻더라고요. 그네다 난 하나님 믿는 사람. 내 답이 딱 그거예요. 우리도 인간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죠. 미 공군 총장이 나도 어차피 교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래서 나도 혹시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건져봐야 되겠다 그러길래 당신은 그런 일이 없기를 기도하라고 빠져가지고 건질 생각하냐고 내가 이제 그러고서는 말았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 이제 해결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보잉 그 F-15가 이제 대당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한 대가. 그 보잉 회사에서 이제 너무 고맙죠. 상상도 못했던 이유를 알고 분석. 원인을 분석을 우리가 해냈으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원인 미상이다 그러면은 뭔가 얘기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뭐가 나쁘다 해도 제작 회사로서는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주 곤혹스러워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고맙다고 연락이 와서 내가 웃으면서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너희들 뭔가 좀 보상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고 말았어요. 우리가 처음에 40대가 들어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한 대가 이제 추락하는 바람에 39대가 되었죠. 근데 그 다음 2차 사업이 20대가 들어오기로 돼서 총 60대를 보유하기로 됐었는데 2차 사업할 때 내가 그랬어요. 뭐 대체 뭐 해줄 거 없냐 그랬더니 미국도 통 큽디다 20대 가격에 21대를 줬어요. 한 대 1,000억을 그냥. 그래서 지금 이제 공군이 6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쭉 보니까 장애인 그 직함이 많으세요. 관심이 많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제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네. 그 우연한 기회에 아. 이렇게 이제 같이 뭐 인연을 맺었다 그럴까요? 네. 제가 그 2006년도에 현직에 있을 때 예. 총장으로 있을 때 우연히 신문에 난 한 줄의 기사를 보고 이제 그 관심을 근데 장애인 쪽에 이제 어떤 발이 들게 된 기사였습니까? 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그 우리 장애인 뇌성마비 한국 대표 축구 선수단들이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이제 합독 훈련을 하는데
운동장이 고정된 운동장이 없어서 매일 이렇게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빌려서 유랑 축구를 한다고 하는 예. 기사가 났어요. 연습장이 없어서. 네.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 대표 축구들은 지금 파주에 아주 축구 경기장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장애인 쪽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장애인 선수들을 위한 운동장 하나 제대로 제공을 못 해주느냐.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 공군사관학교에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에 그 천년 잔디구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관학교에다가 얘기를 해서 우리 생도들 훈련하는데 뭐 큰 지장이 없으면은 운동장을 빌려주도록 해라. 훈련 외 시간에 또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또 뭐 숙소니 식당이니 목욕탕이니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에다 얘기를 했더니 뭐 당연히 뭐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 달 정도 합숙을 거기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제 그때부터 인연을 맺었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게 일회성 단발로 끝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책회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장애인 선수들이 운동장을 빌리겠다 그러면 우리 작전에 지장이 없는 한은 우리가 빌려주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정책회의에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후임 총장들도 아주 이제 잘 지원해주고 있고. 그래 왔는데 2007년도 제가 전역할 때 저녁식 날 그 장애인 선수들이 한 60여 명이 유니폼을 입고 저녁식장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그때 저녁식 끝나고 나니까 그 대표가 우리 장애인 축구협회가 있는데 좀 맡아줄 수 없겠느냐.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거절거절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그 인연을 맺었죠. 그러니까 작은 관심부터 인연을 맺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 번째 검색어를 장애인 체육인으로 정했습니다. 작년에 아주 치열한 선거전에 이 장애인 체육회 3대 회장님으로 당선되셨단 말이죠. 하실 일들, 해야 될 일들이 아주 쫙 보일 텐데 그때 소감 어떠셨어요? 장애인 체육회도 이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는 뭐 300만이라고 그러는데 등록된 사실은 등록 안 된 장애인 포함하면은 그 WHO가 인구의 10분의 1이 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 안 나오고 숨겨져 있는 그렇죠. 장애인이죠. 꼭 뭐 신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 장애 종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고서대로 이해하면 우리나라도 5천만이면 500만이 장애인이다. 근데 그 중에 10%는 선천적인 장애고 90%가 요즘 후천적인 장애입니다. 이제 소아마비 같은 건 없어졌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후천적인 장애가 너무 많아요. 후천적인 장애는 거의 다 사고입니다. 교통사고, 뭐, 어디 충돌사고 뭐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장애가 계속 지금, 뭐랄까, 늘어나고 있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애를, 후천적인 장애가 많다 보니까 자기가 비장애인으로 살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더 실망을 많이 해요. 옛날 생각을 많이 하니까. 선천적인 장애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만은 후천적인 장애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차피 장애를 입었으니 이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생활 속으로. 생활 속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스포츠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살아가야 할 두 번째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대한장애인 체육회는 두 가지 이제 트랙을 가지고 하나는 이제 국가대표인 전문 체육,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은 장애인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두 가지 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가 겨우 넘어요. 장애인으로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 장애인 전체 중에서. 네, 예. 장애인들 중에서. 예. 근데 비장애인들은 지금 거의 30-40%가 이제 스포츠를 즐기거든요. 이제 가능하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끄집어내야 되려고 그러면은 비장애인들은 뭐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고 버스를 타고 가기도 하고 하지만 장애인들은 누가 데려다 주거나 집 근처에 없으면은 혼자서 다 나다니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그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옆에 적극 권장하지 않으면은 잘 나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 시도 장애인 체육회 이제는 더 확장을 해서 군, 구, 마을까지 이제 이런 그 스포츠를 활성화를 해서 장애인을 끄집어내는 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죠. 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신보미 선수가 꼭 금메달을 따서 월세를 마련하고 싶어요. 아유, 그 얘기 정말. 네. 네. 그런 가슴이 말로 찐했죠. 굉장히 사람들한테 네. 이렇게 마음을 울렸었는데 참 그 친구가 이제 중증 장애인, 내성마비 장애인인데 보치아 경기 선수인데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은 알았는데 정확한 발음을 구사를 못하니까 그러나 하여튼 그 뭐 좀 찌그러진 입 이걸로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은 자기가 이제 이 올림픽 끝나고 나면은 이제 나이가 되어서 나와야 되는 거 보육원에서 네. 요즘 우리도 18세 이상이면 네, 18세. 나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나오면은 나 어디 가서 사느냐. 그러니까 금메달을 따야 연금이 나오죠. 우리 그건 똑같아요. 비장애인이나 우리나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100만 원씩 연금 주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거라도 따야 그 돈 가지고 월세 내면서 우선 비 피할 때는 있어야 되지 생활이 않겠냐. 돼야 되는 거예요, 생활이. 그럼요. 그럼 자기는 이거는 진짜 죽을 똥 하여튼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결국은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걔가 금메달 따고 나서는 그렇게 울어요. 나 이제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직결되어 있는 우리 장애인 선수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네. 어찌 보면 장애인들에게 스포츠나 생활은요, 그냥 정말 생활 그대로이지 또 다른 운동 개념이 아니네요. 그렇죠. 어떤 면에 어떤 애들한테는 이것이 생활일 수도 있어요. 생계네요, 생계. 예. 또 이렇게 공군 참모총장을 지내신 분이 네. 장애인 체육회 이렇게 수장으로 계시니까 더 장애인 입장에서는 더 든든하고 뿌듯한 것 뭔가 뿌듯하고 이렇게 또 준수한 미남이만 항상 곁에 친구로 있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를 정말 죄송한데 다른 데 가서도 더 훌륭한 일이 많으실 텐데 어찌 보면은 또 우리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뛰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이거든요, 저는. 네, 하여튼 뭐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절대 이건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많은 국민들의 관심 그 사람들한테 뭔가 우리가 보태줘서가 안 해요. 제가 쭉 겪어보니까 누가 걔네들하고 이제는 눈높이를 같이 맞추고 나란히 갈 수 있느냐 이걸 더 원합니다. 우리 옛날에는 흔히들 뭐 빵을 주고 무슨 뭐 이것이 더 큰 장애인들에 대한 도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걔네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걔네들도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단지 몸이 불편할 뿐이에요. 몸이 불편한 사람이 머리를 불편한 거 아니거든요. 마음도 불편한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도 더 나아요. 저는 걔네들 만나보면서 내가 장애인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동료를 배려하고 도와주고 하는 거는 걔네들은 뭔가 이거 뭐라 그럴까 뭐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고 그래서 제가 필요로 하니까 내가 도와준다고 하는 식의 어떤 그런 무보답으로 하는 그런 아주 순진한 어린애들 같은 마음을 많이 봐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때로는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인가? 그래서 장로님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한번 이렇게 짧게 얘기해 보실까요? 저한테 대한 이 하나님은 뭐 네. 한마디 표현하면 이건 절대자죠. 그냥 우리는 그 앞에서 그냥 하나의 진짜 좀 먼질 그런 존재밖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정말 그 제가 좋아하는 그 복음성가가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요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나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죠. 장애인 아시안 경기대회 이제 앞두고 있는데 계획이나 비전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아시아 장애인 경기대회는요, 저는 잠깐 그런 아까 이야기 잠깐 했는데 우리 비장애인들이 와서 보고
장애인들이 그 참 흘린 땀이나 이런 도전 의식을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저는 지금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요즘 자살자들도 많고 그저 뭐 생을 포기하고 그냥 뭐 이러는데 우리 장애인들 한번 보십시오. 도저히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몸인데도 불구하고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비장애인들이 와서 보고 배워야 됩니다. 베이징 때 아까 얘기했던 신보미스 보차 경기에 그 당시 이제 장관, 문체부 장관 나경원 씨가 당시 국회의원 많은 분들하고 이제 그 보차 구경을 하면서 한참 하다 보니까는 장관도 울고 다 울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아, 장관 왜 울어요? 내가 그랬더니까. 쟤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진짜 감동적이에요. 난 그 감동을 이번 아시아 장애인 경기대회를 통해서 우리 비장애인들이 와서 좀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힘들더라도 걔들하고 비교해보면은 진짜 우리 사진 멀쩡하다. 생애 열정이죠, 생애 열정. 난 그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힐링 토크 제목이 회복 아닙니까? 네. 장로님에게 있어서 회복이란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회복이다. 저는요. 마무리를 말씀해 주시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난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하고 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걔네들을 보면서 내가 내 이 현재 상황을 되돌아보게 되고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거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걔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회복은 장애인들과 같이 한번 생활해보는 이것이 가장 그 회복의 그 지름길이 아닐까 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장애인 프로 한 10년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항상 장애인분들이 얘기하는 게 비장애인, 장애인의 경계가 없는 그런 세상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야죠. 그럼 장로님 마지막으로요. 저희 또 회복에 대한 기도를 좀 직접 해주시면 좀 어떨까요?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은 잘났고 다 자랑과 교만에 쌓여있는 저희들 모습을 이 시간을 통해서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섭리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장애인들, 수많은 장애인들 열심히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과 같이 함께 해주시고 또 비장애인 저희들도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해야 할 우리의 일을 느끼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방향을 보고 어깨를 나란히 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은 없지만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만들어가고 있는 장애인들을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저희들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됐습니다.